자, 중재법의 입법 배경, 2016년 중재법의 입법 배경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중재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06년 모델법 변경에 대항을 해서 바뀌었고요. 좀 큰 폭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6년 중재법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중재가 중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중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중재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중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중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승인 집행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재 가능한 것이냐 없이 맞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2016년 중재법에 들어와서 중재의 어떤 중재 가능성의 범위를 모든 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재산권의,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된 어떤 경제적 어떤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아닌 것에서도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시킨 게 이제 2016년 중재법의 개정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중재 합의의 어떤 서면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의 중재 합의는 무조건 서면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2006년 우시트랄 모델법에서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서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서면 교환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안 했지만 나중에 그 서면 합의 내용을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을 서면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요건을 완화시키는 건데 이게 옵션 1번이고 옵션 1이고 옵션 2는 서면 요건을 완전히 폐지해서 뭐 구두로든 뭐 전화로든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중재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옵션 2입니다. 근데 2016년 중재법은 옵션 1을 선택을 해서 서면 청약을 구두로 승낙하거나 구두로 한 청약을 서면으로 승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당사자 간 사이에서 구두 합의를 했거나 상관하지 않고 사후에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서면 요건을 충족을 한 거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서면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반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중재 합의가 있는 것으로 중재 합의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허용이 돼요. 중재판정부가 판정 권한을 부정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당사자들이 법원에 중재판정부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제대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다 중재 판정 그 자체를 중재 판정이 갖고 있는 어떤 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불복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재 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이 강화됩니다. 임시적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중재라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러는 동안 실질적인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임시적 처분이란 거는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재 판정부가 더 큰 피해나 어떤 피해 감소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임시로 그냥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돼서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임시적 절차나 이 잠정적 처분이 합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잠정적 처분이 문제가 있었다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식으로 법원의 어떤 집행정지나 어떤 사전 집행 이런 것들과 그 개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 중재법에 있어서는 그 중재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중재판정부가 법원에다가 이 증거조사에 대한 촉탁을
하고 법원이 그 경과를 송부하는,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증인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여기 한자어 촉탁이란 말은 부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부탁을 해가지고 법원이 그것을 진행을 하고 이제 결과를 알려주도록 돼 있었는데, 증거 조사 외에도 2016년 중재법에서는 뭐 어떤 그 증인의 출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그 당사자한테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중재법에 규정을 해 놓았고요. 증거 조사에 있어서도 그 중재인이나 당사자들을 입회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 2016년 중재법에 넣어서 이 증거 조사와 관련된 어떤 중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의 중재 판정 원본 보관의 임무가 삭제됐습니다. 유효 협약이 가져다 준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중 집행 판결 요건의 폐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국제 상사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지가 있고, 그 중재지라는 게 이제 실제로 중재가 이루어진 곳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다른 나라, 쉽게 말해서 어떤 강제 집행이나 이런 것들, 승인과 집행을 얻어야 되는 나라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법원, 그 중재 판정문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진 곳의 법원,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의 법원, 이 양쪽에다가 그 어떤 법원 판결, 그 중재 판정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유효 협약은 어디에다가만 하면 되냐? 집행하는 곳, 집행하는 곳에 대해서만 이제 그 어떤 승인과 집행을 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 운시트랄 모델법도 그것에 대해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근데 1999년 중재법은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중재 판정에 대한 그 원본을 실제로 그 관할 법원에 보관하도록 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 중재법에 있어서는 뭐 임시중재든 기관중재든 어쨌든 간에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원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원본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서 좀 편의, 어떤 중재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중재법에서는 중재 비용이나 지연 이자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중재판정부는 중재 사건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사정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중재 절차에 관해서 지출한 비용의 분담을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길 것 같긴 한데, 중재 판정문의 예시를 좀 살펴보면 거의 끝날 때쯤에 보면 이 중재 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중재 판정부가 비용 부담에 대한 측면을 판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판정을 내릴 때 어떤 이제 그냥 그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는 누가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중재 판정부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정해서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소 사유가 있는 국내 중재 판정의 효력을 명확화했습니다. 중재 판정은 양쪽 당사자, 신청인과 비신청인 사이에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중재법 2016년 중재법 제35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35조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조에 따라서 승인과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하지 않다는 게 뭘 뜻하냐,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느냐 했을 때 38조에 따라서 승인과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란 거죠. 그럼 38조는 뭔데?
중재법 제3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제36조 2항의 사유가 없으면 승인이 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6조 2항은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어떤 공소양속의 위배가 된다든지 미풍양속의 위배가 된다든지 실정법 위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렇게 내려진 어떤 중재 판정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고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취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무조건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법원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법원이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선 넘지 않는 선에서 승인과 집행이, 그러니까 중재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판정의 집행을 위한 집행결정제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이거는 그 최종적인 어떤 집행과 관련된 어떤 강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집행 판결을 하기 전에 집행결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이걸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절차, 판결, 그러니까 집행 판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승인과 관련된 집행,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프로세스 자체를 이렇게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바로 중재판정부가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좀 돕고자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중재판정부가 A가 승소해서 중재 비용은 B가 다 부담하고 B가 A한테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중재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A가 이제 승소를 한 거죠. 그럼 그 중재 판정과 관련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A는 이제 중재 판정문을 들고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승인과 집행을 받고 이렇게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중재판정부가 B야 너 A한테 너 얼마 줘 그냥 이렇게 집행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는 논의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무상으로서 이게 이런 식으로 중재판정부가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논의긴 하지만 규정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중재 판정을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할 거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돼서 담보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케이스가 완전히 없다라고는 전 세계 모든 상사 중재 케이스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드문 케이스겠죠. 드물죠.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서류 요건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번역문 첨부하고 원본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중재 판정문만, 기존에는 중재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중재 판정문만 그 승인과 집행을 위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중재법의 법원이라고 해가지고 살펴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코트,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법의 원천.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소스가 뭐냐, 어떤 걸 기준으로 중재를 진행하고 절차를 밟고 하느냐 할 때 그 근원이에요. 텍스트 같은. 자,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는 국내법으로 이제 중재법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2016년 개정된 그 중재법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에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중재제도에 대해서 법률로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재규칙이 있습니다. 국내 중재규칙이 있고 국제중재규칙이 있는데 그 중재의 어떤 국제성에 따라서 좀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법 개정에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을 이제 규정을 해놓았고요. 개정도 했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국내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서면에 이제 전자문서를 포함하기로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재 절차 진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규정을 넣어 놓았고, 그리고 중재의 내용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중재와 관련된 정보의 어떤 비공개 의무를 가지는 주체가 누군지, 그러니까 비밀 서약 같은 거죠. 비밀 누가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중재 절차가 진행될 때 심리를 할 때 뭐 답변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되는데 답변서에 대한 기간 뭐 이런 거 늘렸고, 그리고 중재인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중재인 명단 송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 그리고 중재인 확인 제도, 뭐 그런 이제 조금 더 좀 더 표현을 명확하게 했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재인의 어떤 그 선정과 관련해서 중재인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던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상사중재원이 이제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권한을 좀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내용들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건 또 중요하죠. 중재인 기피. 난 저 사람 중재인으로 못 쓰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규정들도 신설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 중재 규칙에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관련돼서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중재 규칙 쫙 봐요. 그래서 뭐 지금은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중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2016년 중재법 개정에 따라서 같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국제 중재 규칙은 똑같이 중재인 확인 절차를 도입을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당사자나 중재인들이 지명한 중재인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문제 있는 경우에는 뭐 중재인 지명을 거부하기도 하고 해서 중재인이 공명정대하게 간섭 없이 제대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된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병합을 해가지고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조항들, 이런 것들도 다수 규정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중재의 어떤 대상이 되는 어떤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급 보전이라든지 임시적 조치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국내 중재 규칙과 국제 중재 규칙은 우리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특징만 좀 살펴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그 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법이기 때문에 법제처가 만들고 국회가 이제 뭐 입법 발의한 것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발의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거의 대체적으로 행정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직되어질 수 있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한번 개정하려고 그러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엄격성이 있는데, 이 국내 중재 규칙과 국제 중재 규칙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 절차, 중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중재 규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앞서 얘기했던 ICC 중재법원도 중재 규칙이 있고요. 대한상사중재원도 중재 규칙이 있고요. 뭐 미국의 AAA라든지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그들의 중재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 규칙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중재의 법원은 뭐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강제 집행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집행법, 그리고 중재 절차와 관련돼서 법원의 협조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유역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상사유보, 상사거래에 대해서만, 상거래 분쟁에 대해서만 유역협약을 적용한다라고 한국은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법도 중재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데, 이 국제사법은 중재의 어떤 실체법으로서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중거법 결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법이겠죠. 예전에는 서백사법이라고 했던 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사법이라는 명칭으로 더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조약을 볼 텐데, 국제조약은 대표적으로 다자조약이 있을 수 있고 양자조약이 있을 수 있는데, 다자조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워싱턴 협약과 뉴욕 협약입니다. 워싱턴 협약은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사이에 일어난 투자 분쟁에 대한 협약,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죠. ICSID. 그래서 이 워싱턴 협약이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1967년에 가입을 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유역협약이죠. 유역협약인데, 이 유역협약의 정식 명칭은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er Awa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뉴욕협약이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엔 협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73년에, 사실 CISG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국이 거의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입을 했습니다만, 뉴욕협약의 경우에는 70년대에 이제 가입을 했고, 앞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상사유보를 해서, 한국은 상사관계 분쟁에 대해서만 이 뉴욕협약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상사 거래와 관련돼서 외국에서 일어난 어떤 중재 판정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욕협약의 최약국에서 어떤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우리 한국의 상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된 거라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뉴욕협약 최약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사 거래가 아니라면 승인과 집행을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뉴욕협약에 있어서 상사유보를 선언해서 외국에서 발생된 외국인 최약국에서 일어나는 상거래와 관련된 상사 중재에 대해서만 승인과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 간의 조약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조약이 있는데, 그건 뭐 큰 의미가 없고, 사실 이 상사중재라는 게 국가기관이나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상사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단법인의 형태든 아니면 민간기업의 형태든 어떤 중재기관이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민간 차원의 어떤 중재기관 간의 어떤 협력이 더 오히려 중요한데,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에는 ICC의 중재심판소를 포함을 해서 27개, 지금 또 아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게 책에 있는 자료를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밖에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 있는 여러 중재기관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교류라든지 뭐 외국에서 만약에 실제로 중재 판정이 내려졌고 한국에서 승인과 집행이 일어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 뭐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중재 제도에 대해서 중재법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쭉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제 관심은 계속 이야기가 됐던, 그리고 앞서 국내 중재 규칙이든 국제 중재 규칙이든 그 어떤 재정의 주체였던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모여질 수밖에 없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뭐 특별한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과제는 내지 않는 걸로 하고 이번 주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